지금 한국 경제에서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이상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놀랍도록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바로 마이너스 5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 있죠. 이분들을 위해 인터넷 은행이 내주던 대출이 불과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덫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바로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덫에 꽉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역대 최대 격차. 이건 세대 간의 이야기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년층. 이 두 세대 간의 고용 격차가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대출 절벽, 중앙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한국 경제를 아주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하나의 압박에서 비롯된 증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은 바로 신용 압박입니다. 돈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부터 이야기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의도는 좋았던 한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대출 총량 관리라는 건데요. 워낙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은행들한테 이제 대출 이만큼만 해줘 하고 총량을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겠죠. 바로 신용등급이 높은, 갚을 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이런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23년에 3조 2천억 원이었던 대출이 2년 뒤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훨씬 비싼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돈줄이 마른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규제가 필요했고 왜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압박, 바로 정책의 압박입니다. 아니, 경제가 어렵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가장 쉬운 답처럼 보이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금리를 내렸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물론 당장 빚을 진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서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경기도 살아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워낙 커서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면 외국인 자본이 쫙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잠잠해지나 싶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좋아요. 그럼 반대로 물가도 잡고 환율도 방어할 겸 금리를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물가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원화 가치도 좀 지킬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금도 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기업과 가게가 모두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덫에 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돈줄은 막히고 정책은 손발이 묶인 경직된 경제 환경. 이 압박은 결국 사람에게, 특히 세대에게 아주 혹독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압박, 바로 세대 간의 압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한 현실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구직 활동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하는 청년이 역대 최대인 72만 명에 달해요. 아예 노동시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는 거죠. 반대쪽엔 노년층이 있습니다. 고용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이게 좋아서 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은퇴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일터에 남아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니까 신입인 청년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요. 산업 구조는 첨단 기술 위주로 바뀌는데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맞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미스매치도 심각합니다. 노년층은 말씀드린 대로 은퇴 준비가 부족하고 또 수도권을 벗어나면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도 큰 원인이죠.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압박을 살펴봤습니다. 신용경색, 정책마비, 그리고 세대 갈등.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꿰뚫는 구조적인 매듭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세 개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세 개의 다른 증상일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구조적인 매듭의 실체는 뭘까요? 첫째, 너무나도 높은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금리 조금만 움직여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결국 중앙은행에 손발을 묶어버리죠. 둘째,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경직된 노동시장입니다. 이러니 청년은 못 들어가고 노년은 못 나오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달러나 높은 해외금리 같은 외부적인 압박입니다. 이게 계속 원화 가치를 짓누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단단하게 얽혀서 우리 경제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회복 탄력성이다. 어쩌면 우리 경제는 이제 고속 성장을 쫓던 시대를 지나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위험을 관리하며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에 들어선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과연 이 단단하게 얽힌 구조적 매듭을 풀 첫 번째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